돈 되는 이야기 여기 다 있습니다. 쩐단TV. 오늘은 키움증권의 투자전략팀장인 서상영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에 엄청 바쁘시다고요. 저희 방송도 섭외 응해주지 않으시려다가. 그러게요. 예. 바쁘죠. 오늘도 방송 몇 개 하고 오셨어요? 2개? 두 개? 네. 그리고 몇 개 남은 거예요, 오늘? 하나? 하나 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채널 K 통해서도 이제 키움증권 그 안에서 뭐 HTS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그 채널 K 통해서도 매일 방송을 하고는 계시는데 저희 그 MTN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서상영 팀장이 나와줬습니다. 참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잠은 죽어서 자야죠. 요즘에 그런 말 유행이라면서요. 1시간 이상은 잡니다. 그 정은경 본부장이 이제 해서 화제가 된 말인데 매일 새벽 3시에 출근하신다면서요. 3시까지는 출근을 해야 예. 이제 3시 정도면 이제 미국의 오후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미국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해내야 이제 그 다음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을 빨리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예. 출근해야죠. 몇 시쯤에 주무시고요?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가 10시 반에 네. 보통 많거든요. 10시 반에 미국장이 시작하고 요즘에는 개장 보고. 개장 보고 자니까 한 11시 정도 자니까 집에서 2시 정도에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2시간, 3시간? 아휴. 많이 자죠. 아휴, 참. 제가 뭐라고 이제 할 말은 없는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노력하셔서 얻은 그 지식들, 전략들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그 유튜브로도 온라인 그 생방송으로 같이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채팅창을 통해서 혹시나 이제 질문 던지실 거 있으시면 질문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대신 질문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셨죠? 네. 뭐 한 1770까지 올라갔다가 좀 이제 상승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뭐 변동성이 항상 크고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채널K에서도 좀 말씀하셨을 텐데.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밀릴 수도 있었던 날이거든요. 오늘이. 예, 왜냐하면 금요일날 미국장 하락을 했잖아요. 네. 1.5%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장 그 주말에 나왔던 내용들이 보면 국제유가 하락 요인들이 좀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또 빠질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를 변화하게 만드는 게 코로나죠. 예. 그러면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가장 핵심은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예. 이 공포감이 사라지는 건데 일단 주말에 나왔던 게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쵸. 렘데시비르 이제 생산을 확대한다. 예. 그 내용에 그걸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지난 3일까지 중국의 회사가 렘데시비르 가지고 임상 시험을 마쳤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일단은 조만간에 통계치로 해서 나올 거고 네. 그다음에 길리어드 사이언스 자체적으로 지금 임상을 진행 중이고요. 네.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임상이 오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처방을 받았고 네. 누가 뭐 언제 받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딱 생각을 했을 때 그죠. 네.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만약에 임상 결과가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으면 생산을 늘릴까요? 그 기대가 상당히 크죠. 그렇죠. 네, 기대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공포 심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시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고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지금 현재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2% 3%씩 급등을 하고 있죠. 오르고 있죠.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죠. 그렇죠. 요거는 일단은 기대 요이기는 한데 또 가봐야 되는 문제라. 그 아시다시피 국내 이제 임상 3상 뭐 이렇게 준비하는 데들도 성공 가능성이랑은 별개로 막 제조 시설 인수하고 막 이렇게 또 준비들을 하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좋은 시그널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 좀 봐야겠고 요즘에 투자 전략 전반적으로 세울 때 뭐가 제일 고민되세요 항상? 코로나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코로나 역시 뭐 그게 문제. 이제 그 코로나가 일단은 문제가 그 과거 같으면 무슨 이게 질병이 생겼을 때 공장을 멈추거나 그 이동 제한을 하거나 뭐 이런 발표들이 없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번 코로나는 공장을 일단 멈췄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해버리면 많은 사업체가 모두 다 중단해 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동을 중지시켜 버리는 이동 중지 명령들이 그쵸. 본격화됐고, 자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어떤 식이냐면 일단은 공장이 멈춰 버렸다. 생산이 멈춰 버리죠. 그다음에 이동 제한이 돼 버리면 소비가 감소를 하고
우리나라 같이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은 나라, 그다음에 내수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 모두가 다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 이슈는 과거의 그 보통 질병과 다르게 경기 쪽을 심각하게 건드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부분이 결국은 국제유가의 급락을 불러일으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부터 그 시장에서 좀 고민하고 있었던 그 에너지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가 갑자기 시장에 영향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이힐드 채권들, 그러니까 뭐 부실 채권들의 이슈가 갑자기 또 불거지고 점차 이제 막 공포 심리가 커져버리는 그런 흐름이 좀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가 얘기 나온 김에 좀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유가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이게 사실 뭐 지난주 우리 시간으로 후반만 하더라도 좀 감산 합의 그러니까 쭉 올라왔다가 다시 또 이제 그 회의가 미팅이 연기됐다 하니까 조금 더 이제 더 떨어졌다. 뭐 국제유가 하루에 10% 위아래로 춤추는 거야 뭐 자주 있는 일이기는 한데 최근에 이게 예측이 가능한 범위일까요? 예측을 한다면 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이 불가능하죠. 예. 일단은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멈춰버리니까 수요가 부진하고, 수요 쪽의 문제. 그 다음에 중국이 공장을 멈췄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빠지다 보니까 오펙에서는 결국은 3월 말로 예정돼 있었던 감산 기간을 연장을 하고 추가 감산을 또 논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오펙에서 이거 추가 감산을 오케이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오펙 플러스 가장 중요한 러시아가 야 우리 안 해. 왜? 화가 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계속 감산을 해가지고 국제유가를 높게 유지를 해놓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미국은 계속 증산해가지고 미국 셰일기업들만 돈만 퍼 담은 거죠. 그렇죠. 러시아가 거기에 열받은 거죠.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나 안 해. 해버리니까 그날 이제 금요일날 한 10%가 급락을 했고, 떨어졌고, 그 다음에 주말에 사우디가 야 그러면 우리도 안 해. 우리 그냥 바로 증산할래. 해버리니까 그 다음 날, 뭐 월요일날 한 20-30% 빠져버렸죠. 그리고 나서 장중한 때 20달러를 깨버리는 흐름을 좀 보였고, 네. 이제 이게 그런 흐름이었었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에너지 기업들이 문제 생기죠. 네. 그럼 고용은? 그렇죠. 고용이 문제 생기고 줄줄이 그냥. 줄줄이 문제 생기고 회사채 문제가 생기고 이래버리면 트럼프의 모든 목표는 대선이거든요. 그럼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야 그래버리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니네 빨리 합의해. 막 해가지고 막 그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하고 전화 통화하고 푸틴하고 전화 통화하고 해가지고 갑자기 트위터에 다 남기죠. 트위터에 야 얘네들 합의했어. 네. 이제 감산할 거야. 하루 1000만 배럴. 사람들이 고민을 했을 때 하루 1000만 배럴이면 예, 엄청나죠.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미국이 1200만 배럴이고 예. 사우디가 1000만 배럴 좀 넘는데 예. 1000만 배럴을 한다고? 서로 한 절반씩.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일단은 뭐 그게 또 시장이 되면서 그날 한 20%, 25% 폭등을 했죠. 30% 장중에 30%도 예, 뛰었고. 쫙 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있는데 러시아가 나 우리 합의한 적 없는데 해버리니까 장중에 상승폭을 축소하다가 사우디가 긴급회담을 발표를 합니다. 원래 6일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긴급회담을 딱 얘기하면서 반등을 줬던 게 지난 금요일까지. 그랬는데 주말에 또 어쩌고저쩌고 뭐 사우디는 이뤄지고. 사우디는 러시아 너네 때문에 빠졌다 유가가. 러시아는 사우디 니네 때문에 빠진 거 아니냐. 그다음에 미국은 그 트럼프는 거기다 대고 야 너희들 때문에 국제유가 빠지면 우리 고용 나쁘니까 너희들 관세 부과할래. 협박하고 뭐 이런 식의 막 완전히 중구난방식의 움직임이 나왔어요. 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 국제유가가 한 7%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 이게 계속 빠질 거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감산을 할 거냐? 이런 문제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6일날 지금 현재 그 원래 예정돼 있던 이 감산이 9일로 미뤄졌죠. 네. 이게 9일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주 가장 핵심은 9일날이겠죠. 예. 그 9일날 긴급회담에서 만약에 이제 미국도 이제 추가 감산을 한다. 미국도 이제 감산을 한다고 동참을 해버리면 러시아는 그것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해왔으니까 러시아도 참여를 할 거고 사우디도 당연히.
하고 미국의 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과 아니 러시아와 사우디 간의 그 감산 합의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같이 감산에 동참을 해야 하는 거고. 그렇죠. 미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참여를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조만간에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치킨 게임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잖아요. 치킨 게임 그 삼자가 지금 같이 달려들고 있는 판에 한 명이 옆으로 싹 빠져 있겠다 하면은 과연 이게 멈출 수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국제 유가는 유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가의 문제가 유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합의가 되면은 시장은 좀 더 랠리를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주식시장. 일단 이렇게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환율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변동성이 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기보다는 일단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해주면 네. 그건 우리나라 시장 같이 이제 신흥국 시장에는 좋아요. 우리나라가 수출이 반도체가 제일 많지만 예. 두 번째로 많은 게 석유화학 제품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제해가지고 팔 때 수출이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국제유가가 너무 급등하면 문제가 좀 있지만 산찬히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 정도로 움직인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보통 국제유가가 올라간다는 뜻은 위험자산이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네. 왜냐면은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수요나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니까 이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다는 뜻은 외국인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국제유가가 계속 급등한다기보다는 뭐 좀 반등을 좀 주는 그런 흐름을 좀 수준까지는 좀 올라와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좋죠. 시장 얘기로 이제 좀 돌아와서 주식시장 이야기로 개인들은 오늘 좀 되게 이례적으로 순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며칠이었죠? 그 3월 24일이었구나. 코스피가 8.6% 폭등했던 그날 순매도를 개인들이 좀 차익 실현하면서 했었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오늘도 팔고 있고 이런 수급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예. 이게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참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뭐냐면 바로 글로벌 경기예요. 글로벌 경기가 엄청나게 좋으면 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쁘더라도 네. 향후 몇 개월 후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수출이니까. 예. 그러면은 그때쯤 돼서는 기업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막 사거든요. 그걸 반대로 해석을 하면 글로벌 경기가 나쁘면 우리나라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걸 어디서 나타나냐면 환율이에요. 환율이 우리나라 뭐 1,200원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나쁘다 보면 우리나라 환율도 당연히 반등을 하게 되고 이거는 외국인들의 매도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개인들이야 여전히 단기적인 매매에 치중해서 움직이는 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변화하는 특히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선물에 따른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치중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고 그 외국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글로벌 경기. 근데 지금 미국의 고용 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순매수하기는 쉽지가 않죠. 오늘도 시장 아까 보니까 뭐 한 1770 넘어섰었고 오전만 하더라도 시장이 되게 세네 했는데 딱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은 역시나 팔고 개인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시작을 했고 기관이 순매수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대부분 또 프로그램이고 해서 이거 기계 외에는 산 사람이 없는데 약간 이런 해석도 좀 가능은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코로나 이슈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뭐 방향성을 잡고 계속적으로 폭등을 한다. 아니면 계속적으로 뭐 조정을 보일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상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정점을 찍어야 되고요. 네. 정점을 찍어야 되고 두 번째는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근데 백신은 뭐 몇 년에 걸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치료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조정을 보이는 요인도 많죠. 국제유가도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이 불안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각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나빠질 여지가 충분하게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잡고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들이 잘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를 잘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게 핵심 키포인트거든요.
아 그렇죠. 뭐 돈을 벌면 되니까. 그렇죠. 뭐 사실 개인들의 그 매매 패턴이 너무 짧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사실 뭐 개인이 외국인이랑 기관 똑같은 패턴으로 사고 팔면 그게 개인입니까? 그렇죠. 그럼 간접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해서 시장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자면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뭐 1,600대도 그랬고 1,700 올라왔을 때도 그랬고 V자 반등은 쉽지 않다라고 했어요. 근데 뭐 최소한 300포인트 이상 올라왔으면 소문자 V 정도는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W자로는 예상을 한다 하는데 그러면 그 W자의 변곡점이 어디냐? 물론 여러 가지 그 충분 조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팀장님이 요즘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현재 코로나 피크가 언제냐 이거에 대한 논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던 좀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의 그 코로나 사망자 수 증가세가 좀 진정됐다. 근데 몇 명 늘어나 보더니 525명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수, 그러니까 확진자가 아니라 사망자가. 근데 그 전에 뭐 한 600명 이상씩 사망을 하다가 500명대 사망하니까 진정되는 거 아니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아 이게 성급한 판단 같긴 한데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나? 스스로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예. 그 워싱턴대 밑에 있는 이제 IHM이라는 그 연구기관 쪽에 예. 이제 의뢰를 해서 그 병상 피크가 언제냐, 병상 이용 피크. 그러니까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해버리면 병상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병상 이용 피크가 어느 정도 뭐 기계적으로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뭐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맞춰 놓으면 그 병상을 좀 더 확대하거나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뭐 ICU 그러니까 응급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확대시키고 이래버리면 중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그러면 치료가 조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네. 그 IHME 쪽에서의 그 발표를 보면 4월 15일이 미국의 피크예요. 근데 이제 그 수치가 지금 계속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확진자가 어디를 튈지 모르니까. 뭐 현재로서의 예상. 그렇죠. 현재로서의 예상은 4월 15일 날 확진자 수는 45만 명. 근데 문제는 이제 치사율, 그 사망자 숫자는 이게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게 4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를 해서 8월 달까지 계속 증가를 하는데 그 수치가 9만 5천 명. 그러니까 트럼프가 괜히 10만 명, 24만 명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모델들을 통해서 그렇죠. 예.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기자회견할 때 그 뒤에 그 차트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 2주 안에 그 미국의 확진자 수의 피크는 이룰 거고요. 그 말은 그때 이후부터는 시장은 코로나 이슈에서 이제 경기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경기 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회복이 언제부터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출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이 멈췄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동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피크를 이루고 나서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이동 제한 풀거나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 모델을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7월 달 정도까지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 그 말은 6월 달 2분기 정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동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면 2분기 때의 실업률이나 GDP 성장률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게 관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통해 가지고 야 경기 드디어 이제 망가졌다. 완전히 뭐 128개월 동안 계속 성장세를 이어왔던 미국 경기가 이제 무너져서 완전히 폭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면 주가는 더 다시 한번 급락을 하겠죠. 그 시점에.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보면 다 반영이 된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나오는 거죠. 예전에 이제 1917년, 18년 네. 이제 스페인 독감 때 예.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을 때 예. 그때 다우지수가 한 30%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지금도 한 30% 정도 빠졌다가 반등 준 거잖아요. 그런 흐름 등을 좀 생각을 해보면 주가 지수의 움직임은 지수의 움직임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반영이 돼 있는.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 이슈가 더 지속화되고 예. 더 확산돼 버리면 시장은 반등 주다가 다시 한번
큰 조정을 볼 수밖에 없는.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그렇게 최악의 경우로 산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그 질문들이 그겁니다. 뭐 W자냐, V자냐, 아니면 루트형이냐, 뭐 L자냐, U자냐, 뭐 사실 뭐 신문 기자들도 그런 헤드라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 거고 사실은 결국 그래서는 코로나19와 연동돼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장기화되는 건 또 안 좋은 신호고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되게 좀 행복한 고민하고 있다. 어제 뉴스 보니까 그 미국에서 한인 의사협회장 하시는 분 인터뷰가 나왔던데 그 잘 나간다는 미국 뉴욕 거기도 병상이 모자라서 이제 그렇죠. 사람들이 꽉 차 있고 남미 어떤 나라는 그 시신을 아예 길거리에다가 방치하는 수준까지도 와 있다고 하니까 시장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우리나라 그 회사채,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회사채 시장, 뭐 CP 이쪽은 아직은 안정되질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좀 위험 신호로 봐야 됩니까? 위험 신호라기보다는 예. 나중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는 신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이를 그 향후에 경기가 더 나빠지면 예. 이쪽이 이제 트리거가 돼서 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쪽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연준이 회사채 매입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회사채 매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신용 등급이 좋은 회사채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빠졌어요. 상당히 좋죠. 네. 근데 부실 회사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안 빠지고 오히려 올랐어요. 왜냐하면 연준에서는 그 매입하는 회사채 자체가 그쪽이니까. 이게 부실 채권들 같은 경우가 연준이 그 매입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발표를 아직 안 했거든요. 안 했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은 아직까지도. 그래서 국제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미증시가 불안불안하게 움직이는 요인이 그것 때문에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미국의 가장 그 부실 회사채가 많은 데가 에너지 기업들이고, 네. 그다음에 문제는 이것들을 여기 이제 미국의 회사 그 에너지 기업들의 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이제 JP 모건이나 이런 데보다는 BOK 파이낸셜이라고 텍사스의 이제 대형 그 지방은행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출 잔액의 한 25% 정도가 20% 이상이 그쪽 에너지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 그쪽이 만약에 망가지면 BOK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BOK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이제 지방은행들 그다음에 줄줄이.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똑같죠. 예. 한국은행에서 이제 많은 이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좀 버틸 수 있을 거 아닐까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은 거죠. 그렇게 보다 보면 회사채 움직임이 특히 이제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쪽의 그 흐름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그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국 연준도 그렇고 뭐 CPFF 만들어 놓고 이제 A- 정도 되는 괜찮은 금리만 이제 사주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쪽 논리는 그거잖아요. 뭐 돈을 다 우리가 퍼 넣을 수는 없으니까 윗물이 좀 개선이 되면 아랫물로도 이게 좀 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인데 그런 메커니즘이 지금은 어떻게 작동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안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건 봐야죠. 경기가 일단 정도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메커니즘이 본격적으로 되지는 않죠. 그건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나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아직까지도 뭐 그렇죠. 그 4월 9일에 이제 한국은행 금통이 열리잖아요. 물론 이제 금리 비컷을 한번 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이번에 당장 또 한 번 내릴 것이라는 이제 전망들은 되게 좀 희박하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좀 다른 행동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CP 관련된? 행동을 지금 당장 취하기에는 예. 여전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뭐 좀 안정적이잖아요. 코로나 공포심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외 쪽도 여전히 이제 문제가 좀 있지만 이제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정점 논란들이 좀 나오고 치료제 관련돼서 일단 지난 4월 3일 날 중국 회사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임상 시험이 끝났으니까 그 데이터가 그 전에 나온다라면 예. 공포 심리가 완화되면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그냥 립 서비스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한 문고리 한 손만 걸치고 있는 정도로. 그리고 그 아까 이제 경제 지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그러니까 양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경제 지표에 대한 이제 예상이 이 지표가 안 좋은 게 나타날수록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거 장기화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해서 조금
시장이 약세가 가파르게 나타날 거다라고 보는 시각, 또 반대편에서는 안 좋을 거라는 거, 최악이라는 거 이미 다 시장이 받아들이고 여기에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추가적인 쇼크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 좀 나뉘고 있던데요. 팀장님 어떠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제 지표를 볼 때 특히 이제 미국 쪽의 경제 지표들이 좀 상당히 문제 좀 있잖아요. 네. 미국의 특히 고용 지표들을. 근데 지난주 발표됐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600만 건까지 급증을 했던 요인은 뭐였냐면 그 자료를 수집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뉴욕부터 해가지고 각 지역이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던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급증을 했어요. 네. 물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그 효과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 경제지표 수집하는 그 기간에 따라서 많이 다른 거죠. 지난번에 그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요인 자체가 고용보고서 때문에 그랬잖아요. 예. 근데 고용보고서 자체에 이게 시청자분들도 나중에라도 이거는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그 전주 일요일부터 그 전주 토요일까지 네.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보고서 자체는 언제 자료를 수집을 하냐면 12일 날이 끼어 있는 그 주, 매월. 12일 날이 끼어 있는 주에 이 자료를 수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월 초에 이걸 수집을 해서 이걸 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고용보고서 나오기 전에 ADP 민간고용 잘 나왔죠. 네. 괜찮게 나왔는데 예. 그 지표는 언제부터냐면 12일 날 이전. 그러니까 아직 발표되기 전이었고. 보면 3월 달에 코로나 이슈가 본격화되고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막 이렇게 확산이 됐던 거는 언제냐면 그 12일이 있었던 그 끝주, 끝날부터 해서 그때 캘리포니아나 이런 쪽이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고 네. 그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거리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4월 달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보고서는 어마어마하게 나쁠 거였죠. 실업률도 폭증을 하겠죠. 네. 이거 다 예견되는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이미 그게 지난번에 발표됐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조금 반영이 된 거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경제 지표라는 거는 물론 이제 정확히 맞추면 완전 이것만 보고도 돈을 엄청나게 벌 수가 있죠. 근데 그걸 예측이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4월 달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어마어마하게 나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주가에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별로 그렇게. 그래도 경제 지표가 어마어마하게 나쁜다 하더라도 이게 뭐 완전히 초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보다는 이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걸 근본적으로 나오게 됐던 게 사실은 금요일 날 미증시 빠졌던 이걸 하락을 주도했던 게 어디였냐면 네.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마이너스 70만 건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이너스 70만 건 중에 45만 건, 46만 건 정도가 그 호텔 레저, 그 다음에 서비스,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시간제 임금 막 받아가지고 했던. 그래서 보통 코스트코라든지 뭐 이런데, 아니 코스트코래, 저 뭐냐 스타벅스라든지 예. 맥도날드 이런 데부터 해서 뭐 MGM이나 뭐 이런 리조트, 호텔 이런 데가 하락을 주도했거든요. 예. 그래서 미증시에도 보면 그 대형주들 위주의 S&P 500이나 다우 30이나 이런 데는 마이너스 1.5%지만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서비스업들. 다 중소형 지수잖아요. 네. 그래서 러셀 2000 지수가 3%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거를 방증하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당장 지금 보면 그게 만약에 문제 있다라면 오늘도 시간외로 미증시는 빠졌어야죠. 지금 2% 3% 폭증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주가의 많은 부분들이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충격은 크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로 봤을 때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해도 될까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벌써 25분 다 됐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의 서상영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좀 바쁘시지 않으면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데 아무튼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